네, 저는 사회를 맡은 인천대학교 윤소연입니다. 두 번째 기조 강연은 마히돌 유니버시티 그리고 한국외대 두 군데에 적을 두고 계시는 이성하 교수님께서 Language Context and Grammaticalization of Adpositions, A Case of Some Asian Languages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성하 교수님께서 사실 지금 태국에 체류 중이십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못하셨고 대신에 온라인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안정적인 접속을 위해서 일단 강의는 미리 녹화를 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비디오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질의응답은 실시간으로 직접 응답을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먼저 이성하 교수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1996년 텍사스 주립대학교에서 언어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요. 1997년부터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과에서 25년간 교수로 재직하신 뒤 22년부터는 명예교수로 일하고 계시고요. 또 동시에 태국 마히돌 대학교의 글로벌 탤런트 이니시에이티브 석좌 교수로 근무하면서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학회 활동으로는 담화인지 언어학회와 한국언어학회, 국제한국언어학회 회장을 지내셨고요. 현재는 국제 저명 학술지인 Journal of Pragmatics, Lingua, East Asian Pragmatics, Cognitive Semantics, Korean Linguistics 등 저널의 편집위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주요 논문은 여러 학술지 논문을 비롯해서 World Lexicon of Grammaticalization을 공저하셨고 The Oxford Handbook of Grammaticalization, The Cambridge Handbook of Korean Linguistics 등 여러 핸드북과 모노그래프의 북챕터를 출간하셨습니다. 주요 관심 분야는 문법화와 인지언어학 그리고 언어 유형론, 문화언어학입니다. 오늘 발표의 내용은 한국연구재단에서 5년간 우수학자 연구 지원으로 이루어진 2021년의 저서의 내용 중에 일부를 기초로 한 것입니다. 바로 비디오를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귀한 학회에 초청해 주신 담화인지언어학회 이혜경 회장님과 한국사회언어학회 허재영 회장님 그리고 양 학회의 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학회에 참석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태국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부득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발표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오늘 제 발표 주제는 아시아 언어 몇 개를 중심으로 언어 접촉과 부치사 문법화 현상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제 발표는 40분 정도로 우선 간단하게 인트로덕션을 하고 예비 논의에서는 유형론적 특징, 부치사, 그리고 언어 접촉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어 접촉에서 가장 중심점에 있는 mother language, 중국어의 부치사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레플리카 랭귀지라고 할 수 있는 한국어, 일본어, 태국어의 부치사를 살펴보고 디스커션에서는 언어 접촉, 차용 가능성, 그리고 유형론을 살펴보고 나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휘든 문법이든 언어가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문법화, 더 일반적으로 언어 변화는 대개 두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natural change, 자연스러운 변화인데 이 변화는 점진적으로 형태를 갖춰가기 때문에 evolutive change라고도 하고 담화상의 필요에 따라 인지작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internally motivated change라고도 합니다. 대개 문법화에서 언어 변화 연구는 이 종류의 변화를 주로 다룹니다. 또 다른 부류의 변화는 context induced change, 즉 언어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문법화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차용할 수 있는 언어 자질이 제한이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 하이네 앤 쿠테바의 연구에서는 모든 자질이 차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통상 어휘 차용은 쉬운데 문법 차용은 훨씬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피지너 발달에서도 잘 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문법화가 대개 대화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보는데 대화에서는 담화 참여자들이 활발하게 함축과 유추를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그 결과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발표에서는 이런 현상과 조금 다르게 대화가 아닌 문어의 접촉을 통해서 문법화가 촉발된 경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4개 언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태국어를 대상으로 부치사의 문법화, 언어 접촉의 범위와 영향, 유형론적 특징의 영향,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개의 아시아 언어를 살펴보지만 실상 아시아에는 어족도 많고 개별 언어도 약 2,300개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늘 발표 내용이 아시아 언어들의 전체적인 상황을 대표하는 것은 물론 아니고 여러 상황 중 한 가지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지정학적인 이유로 중국은 아시아 대륙에서 철학, 종교, 예술, 과학기술, 문화, 정치, 문학, 언어 등등 여러 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일본 니시지마 사다오 교수는 이 중국의 막강한 힘 아래 놓여 있던 여기 위에 있는 지도에 표시된 아시아 지역에 동아문화권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때로는 한자문화권, 중화문화권, 동아시아 및 동남아 문화권, 또 요즘은 사이노스피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중국을 중심으로 삼는 학술 개념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건 역사를 바탕으로 삼는 용어이기 때문에 정치 사회문화적으로 중국을 숭배한다는 뜻은 전혀 아닌 중립적인 학술 용어로 생각하면 될 듯합니다. 참고로 버클리의 제임스 마티소프 교수는 사이노스피어라고 하는 용어를 아래 지도처럼 중국 대륙과 동남아 언어 지역 스프라크분트라고 부르는 그 언어 지역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같은 사이노스피어라고 해도 그 지시하는 대상이 조금 다르기도 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예비 논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계통론적 특징을 보면 중국어, 태국어, 한국어, 일본어는 어족이 다 각각 다르고 유형론적으로 보면 중국어와 태국어는 고리보이고 애널리틱, 헤드 이니셔, 성조어, 주어, 동사, 목적어, 언어 같은 여러 가지 특징들이 모두 공통으로 나타납니다. 부치사는 중국어는 전치사, 후치사가 모두 있고 태국어는 전치사만 있어서 좀 다릅니다. 한국어와 일본어는 교차어이고 신테릭, 헤드파이너, 논토너, 주어, 목적어, 동사, 전미, 선호 같은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어와 일본어는 매우 닮은 언어입니다. 네 언어 모두의 공통적인 것은 프로드럽이라고 해서 주어나 목적어 같은 논학 명사구들이 자유롭게 생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나는 밥을 먹었다 대신에 먹었다 하면 되는 것이죠. adposition, 즉 부치사는 preposition하고 postposition, 즉 전치사와 후치사를 모두 아우르는 용어입니다. 명사구에 붙어서 문법 관계나 의미 관계를 나타내주는 언어 형태죠. 하이네 et al.의 고전적인 연구에서는 이 부치사가 문법화 연속선상에서 격접사 직전 단계에 있다고 한 바가 있는데 참고로 격표지와 부치사는 대개 기능적으로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가까운 사이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붙어 있으면 격표지로 떨어져 있으면 부치사로 보기도 하는데 한국어처럼 이 교차어의 경우에는 단순히 붙어 있고 떨어져 있는 것으로는 구별할 수가 없죠. 4개 언어의 부치사 상황을 잠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 primary, 즉 1차 부치사는 단일 형태소로 이루어진 거. 또 마지막 complex, 즉 복합 부치사는 통사적인 내부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 또 중간에 composite, 즉 합성 부치사는 단일 형태소가 아니고
통사적인 내부 구조를 갖추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분류를 해보면 한국어는 전체 204개, 일본어 79개, 중국어 91개, 태국어 181개로 나타납니다. 중국어가 두 칸으로 나눠져 있는 것은 전치사와 후치사가 모두 있기 때문입니다. 언어 접촉을 좀 보겠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세계적으로 보면 언어 접촉과 이중 언어 사용은 매우 널리 퍼져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그 언어를 하나만 할 줄 아는 모노링구얼보다는 두 개 할 줄 아는 바이링구얼들이 훨씬 더 퍼센티지가 더 높죠. 한국이나 일본처럼 반도나 섬에 고립되어 있어서 다른 언어하고 접촉이 없는 경우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면 매우 이례적이죠. 그래서 접촉에 의한 문법화도 통상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더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언어 접촉을 통해서 한 언어에 있는 요소가 다른 언어로 이동하는 데에는 형태, 의미, 형태와 의미, 통사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언어 접촉에 의한 문법화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로는 문법 차용 자체를 가리키는 grammatical replication, 문법 복제가 있고, 빌려주는 언어는 mother language, 빌려가는 언어는 replica language라고 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한자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중국어가 mother language고, 그리고 한국어, 일본어, 태국어는 replica language가 되겠습니다. 먼저 M language라고 할 수 있는 중국어의 부치사 상황을 보겠습니다. 중국어는 전치사 체계와 후치사 체계가 모두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통상 중국 언어학에서는 전치사를 개사라고 부르고 후치사는 별로 논의가 없었습니다. X의 위에, X의 앞에 이런 후치사 표현들이 나타나는 위, 아래, 앞, 뒤 같은 말들을 방위사, 로컬라이저라고 부르고 최근까지는 부치사의 범주에 넣지도 않았었습니다. 여기 예에 우짜이 두슈간 수에시라고 하면 짜이, 있을 자를 전치사 에로 볼 수도 있고 있다라는 동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서관에서 공부한다도 되고 나는 도서관에 있고 공부하고 있다도 가능합니다. 이게 다 고리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표에서 보면 중국어의 primary preposition, 즉 한 형태소로 이루어진 1차 전치사가 42개 나타납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비, 제, 당, 대, 관, 또 위, 향, 연, 의 같은 항목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한국어에서 뭐뭇에 비해, 뭐뭇을 제하고, 뭐뭇에 대해 같은 복합부치사에 사용되는 항목들입니다. 물론 기능은 다를 수 있습니다. composite preposition, 합성전치사는 약간 수가 적어서 14개가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두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개 그중 하나가 전치사든지 아니면 둘 다 전치사인데 결합해서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국어에는 컴플렉스 프레포지션, 즉 내부적으로 통사적 구조를 갖추고 있는 전치사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후치사를 좀 보겠습니다. 프라이머리하고 컴포짓, 즉 1차 후치사하고 합성 후치사를 묶어서 보면 전체가 25개인데 위, 아래, 앞, 뒤 같은 이런 릴레이셔널 나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상, 하, 전, 후, 중, 외, 간, 또 좌우, 적 같은 것들이 한국어에 차용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맨 꼭대기에는 변에서 나온 X변에, 도로변에 이런 것처럼 그런 경우는 한국어 내에서 지위가 좀 모호한 것 같습니다.
컴플렉스 포스트포지션, 복합후치사는 한자, 지자하고 이자가 포함된 형태들입니다. 갈지자는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통사구조고 써이자는 기준점을 나타내는 통사구조를 만들어냅니다. 한국어에서는 지 형태는 고정된 사자성어 같은 데만 쓰이고 일반적인 후치사로는 쓰이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F번부터 있는 이전, 이후, 이내, 이외, 이래 같은 형태들은 매우 빈번하게 쓰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mother language인 그 중국어를 좀 살펴봤고 이제 R language, replica language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어를 보면 한국어는 후치사가 204개나 되는데 물론 확정적인 숫자는 아닙니다. 1차 후치사하고 합성 후치사를 보면 39개가 있는데 여기에는 문법 격표지들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쭉 훑어보면 처럼하고 뿌는 한자어에서 유래한 것이죠. 1차 후치사하고 합성 후치사도 많지만 복합 후치사는 165개로 너무 많아서 여기 다 나열하지 못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복합 후치사가 구조적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게 아니라 일종의 템플릿 그러니까 틀을 갖추고 있어서 구조상으로는 매우 간단합니다. 명사를 기반으로 한 복합 후치사는 여기 12번의 A에 보시는 것처럼 뭐뭇의 곁에서 같은 틀이나 뭐뭇의 면에서 같은 틀을 사용합니다. 동사를 기반으로 한 복합 후치사는 뭐뭇의 대고서 같은 틀이나 뭐뭇을 건너서 뭐뭇을 보고서 같은 틀을 이용합니다. 특히 장소를 나타내는 이 복합 후치사는 한자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14번에서 보듯이 X 전에, X를 향해, X 중에, X 통에, X 후에, 또 X 간에, X 면에서, X 상에 등등처럼 매우 다양한 형태들이 후치사로 쓰입니다. 전하고 향자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자어의 후치사는 쓰이는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토착 한국어 단어하고 한자어 단어가 원래 뜻은 같아도 서로 쓰임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대략적인 패턴은 토착 단어는 장소를 표시하고 한자어는 시간이나 기타 더 추상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15번 표를 보시게 되면 안, 가운데, 속, 밖, 앞 같은 토착어는 대개 장소를 나타내고 내, 중, 외, 전, 후 같은 한자어는 대개 시간을 나타내거나 추상적인 뜻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위하고 상은 같은 superiority 마커지만 쓰임새를 보면 다리 위에는 좋지만 계약 위에는 이상합니다. 계약 상에는 좋지만 다리 상에는 좀 이상합니다. 순수한 장소 개념인지 아닌지가 이 쓰임새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어에는 뜻밖의 여러 문법 형태들이 중국어,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한자의 영향을 받았는데 주로 서적을 수입하고 번역하고 언해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중국어 영향은 부사류나 분류사, 소위 mermaid construction이라고 부르는 통사적인 수로구문 같은 데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한국어는 이 mermaid construction이 매우 많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일본어의 후치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어에는 1차 후치사가 33개입니다. 표 17에서 보듯이 격표지들 9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기타 정보 구조나 스케일러리티를 나타내는 후치사들은 24개가 있는데 오도나 쿠라이 또 마데 같은 경우는 한자어에 온 것은 아닌데 쓸 때는 한자로 표시하는, 그러니까 간지로 표시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서 이 형태들이 생겨날 때 한자의 영향을 받은 것 아닌가 하고 학자들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어의 합성전치사는 4개밖에 없습니다. 18번에 있는 난테, 난까, 고토니, 도꼬로까 같은 형태들은 단일 형태소가 아니라 복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어서 합성전치사로 분류가 됩니다. 이 19번에는 복합부치사가 42개 나옵니다. 일부는 하이라이트 되어 있죠. 이제 진하게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것들은 분명하게 한자어에서 차용된 것들이고, 연하게 표시된 것들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한자어에서 온 것은 아닌데 한자어로 표시하는 경우들이 자주 있어서, 그러니까 쓸 때 한자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그룹을 크게 앞에 있는 이제 A 그룹하고, 여기 첫 번째 슬라이드, 또 두 번째 슬라이드, A 그룹하고 또 B 그룹, 세 번째 슬라이드, 네 번째 슬라이드 그룹을 보게 되면 그룹 A는 동사를 기본으로 한 형태들이고 그룹 B는 명사를 기본으로 한 형태들입니다. 21, 22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룹 A는 니 간시 때, 니 사이시 때 같은 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자어 명사에다가 토착어 라이트 버브라고 하는 수루 하다가 붙어서 동사로 전성시킨 동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니 간시 때, 첫 번째는 니 간시 때는 한국어에 관하여 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 또 관, 그리고 라이트 버브 하, 그리고 때에 해당하는 여가 붙어 있죠. 그룹 B는 명사로 끝나는 형태를 취하는데 앞에 표에서 본 것처럼 엑스노 마에, 엑스노 아토, X의 앞, X의 뒤 이런 형태들입니다. 이렇게 한자어를 빌려다가 토착어하고 섞어서 새로운 문법 형태를 만든 것은 아마도 한문 서적들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 22번에 있는 형태들은 발음이 일본 토착어지만 한자, 즉 간지로 쓰기도 하는 걸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자어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부 일본어 역사학자들은 오모떼나 니오이떼 같은 것들은 한자어를 캘킹, 그러니까 바로 번역 차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에 23번에서 본 노요니는 한자어 명사를 사용하면서 엑스노 와이니의 틀을 갖춘 특이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형태들이 생성된 것은 한문 서적의 수입과 번역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생겨난 것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참고로 한자어계의 릴레이셔널 나운들은 독립적인 명사로는 쓰이지 못하고 후치사로만 쓰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24번에서 보듯이 주식 후, 점심 식사죠. 점심 식사 후, 또 기간 내, 경험상처럼 후, 내, 상 같은 이런 릴레이셔널 나운들은 후치사로만 쓰입니다. 한국어도 좀 유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25번을 보면 한국어 상황하고 동일하게 릴레이셔널 나운이 한자어와 토착 일본어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이렇게 젠이라고 표시되는 한자어가 있고 마에로 표시되는 토착 일본어가 있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일본어도 한국어처럼 토착어는 공간 표시로 한자어는
시간이나 추상적인 개념 표시로 사용 양상이 나뉘어 있습니다. 26번에서 보듯이 한자어는 사회적인 지위를 나타내거나 추가, 시간적인 위치, 이유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표시로 사용됩니다. 좀 더 추상적인 뜻들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한자어 relational noun은 then, 앞, 전자처럼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된 경우도 있고 바깥 외자처럼 최근, 그러니까 17세기, 19세기에 걸쳐 있었던 에도 시대에 들어온 것들도 있어서 한자어에서 빌려오는 일들을 역사적으로 꾸준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얘기죠. 일본 역사 언어학의 권위자인 프렐레스빅 교수에 따르면 일본어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중국어화 됐다고 보는데 이것도 그런 현상의 일부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태국어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중국어와 마찬가지로 고리보인 태국어는 전치사의 존재에 대해 논란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전치사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수가 무척 많다는 것은 최근 연구에서 자주 밝혀지고 있습니다. 27번 니낭스 콩찬을 보면 띵이라는 뜻을 가진 물건을 가리키는 콩이라는 단어가 의라는 소유격 전치사로 쓰이고 있고 B처럼 장소, 플레이스라는 뜻을 가진 T가 에라는 처서 표시 전치사로 쓰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슬라이드에서는 출발하다가 어디로부터, 도착하다가 어디까지로, 또 얼굴이 뭐뭐 앞에, 등이 뭐뭐 뒤에 이런 뜻의 전치사로 문법화된 것을 예시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국어에는 1차 전치사가 101개나 되는데 일부 예를 보면 여기 나이가 한자어 안내자에서 빌려온 것인데 내부를 나타내는 전치사로 뭐뭐 안에라는 뜻이죠. 또 비교급을 나타내는 비교급에서 기준을 나타내는 뭐뭐 보다라고 하는 전치사는 한자어 진할 과자에서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외 여기 표시된 것들 말고도 태국어의 1차 전치사는 무척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치사들은 나이와 과 두 가지만 한자어에서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0개가 넘는데 그중에 나이와 과 두 개만 있다는 것은 조금 아주 제한적인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물론 합성 전치사가 71개나 있는데 그 중에도 이 나이하고 콰가 포함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나이만 포함되어 있네요. 그 콰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네요. 또 복합 전치사는 전체 9개인데 그 중에도 이 안내자 나이가 들어있는 전치사가 2개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매우 지루하게 여러 언어들의 부치사 상황을 살펴봤는데 이제 몇 가지 간단하게 논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어 접촉의 면에서 보면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대로 통상적으로 언어 변화의 중심은 바로 대화입니다. 그런데 빌려온 단어들은 주로 특정한 장르나 스타일에 한정해서 쓰이기 때문에 사용 빈도가 낮고 그래서 빈도가 중요한 이 문법화 현상에서는 차용어들을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구어가 아닌 문어를 통한 접촉, 즉 번역을 통해 문법화가 이루어진 경우를 오늘 몇 개의 아시아 언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하고 일본어는 비록 떨어져 있는 거리는 멀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유의미한 언어 접촉은 별로 없었는데 우선 바다로 떨어져 있어서 왕래가 제한적이고 두 나라 사이에
적대적인 관계가 아득한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뭐 지금까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간 최근까지도 지속되었기 때문이죠. 그래도 일본어하고 한국어는 지정학적인 이유로 중국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특이하게도 매우 유사한 패턴으로 차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차용된 어휘 자체가 동일한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한국어와 일본어 사이에는 유의미한 접촉이 많지 않았지만 두 개별적인 언어들이 중국어로부터는 매우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일본어 사이에는 유의미한 접촉이 적었지만 중국어를 대상으로 한 중국어와 한국어, 중국어와 일본어의 그 관련성은 영향력은 매우 컸다는 것이죠. 한국어와 일본어는 교차어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리버인 중국어에서 문법 표지를 빌려다가 각각 갖고 있는 틀에다가 넣어가지고 많은 후치사들을 만들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이런 전략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서 일부 항목들은 캘킹, 즉 번역 차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어하고 중국어는 서로 다른 어족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두 언어는 지리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역사적으로 13세기까지 태국어는 중국어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자를 빌려서 쓰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13세기부터는 산스크리트하고 팔리어 문자로 표시하게 되면서 한자의 그 영향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태국어에는 미들 차이니즈, 미들 차이니즈라고 하면 4세기에서 12세기를 가리키는데 그때의 그 단어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중국어의 영향이 태국어 전치사에 많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이미 1차 전치사들이 그 오래전에 발달을 해서 단단한 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었고 따라서 그 후에 유입된 한자나 중국어가 별 영향을 안 줬을 수도 있다고 추정해 보기도 합니다. 사용 가능성 얘기를 잠시 해보면 한국어와 일본은 중국을 숙모하는 정서가 무척 컸고 그래서 중국의 문화, 철학, 종교, 문학 등등을 아주 열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는 소중화라는 개념이 한국, 일본, 베트남에 존재하는데 이것은 각자 지역에서 자신의 나라가 중국처럼 찬란한 문화를 갖춘 곳이라는 자부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근현대에 와서 많이 달라졌지만 전에는 각 나라들이 중국처럼 되는 것이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상호작용이 어려우니까 특히 문헌으로 된 중국 문화를 열심히 받아들이고 번역하고 공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태국은 19세기까지는 모든 창작이 거의 절대적으로 시였습니다. 산문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태국에는 시로 된 작품들이 무척 많은데 이건 중국과 일본처럼 시가 많지 않은 것과 상대적으로 대조가 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태국어가 초기에는 한자로 쓰여졌을 수가 있지만 지금은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중세시대까지 중국어의 영향이 매우 컸지만 말씀드린 대로 13세기에 한자 사용을 그만두었고 참고로 태국 문자는 13세기 말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신 산스크릿 문자와 팔리 문자를 사용하게 됐는데 이것은 태국이 불교의 본산인 인도를 높이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계에서 인도스피어, 즉 인도 문화권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인도스피어에는 여기 위쪽 지도에 표시된 것처럼 동남아의 많은 나라들이 들어갑니다. 노란색 인도스피어하고 갈색 사이노스피어는 죄송합니다. 노란색 아래 지도에 보면 노란색 사이노스피어하고 갈색으로 표시된 인도스피어는 그 아래 지도에서 잘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중국 문학 번역은 주로 18세기 말부터 시작이 되는데, 널리 알려진 우리 한국에서도 인기가 있는 삼국지연의, 봉신방, 수호전, 수호전은 것은 송강으로 알려져 있는데 같은 것들이 번역이 됐고 지금도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만화도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형론적 특징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어와 일본어는 중국어와는 계통론상으로나 유형론상으로 매우 다른데도 열심히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중국어와 태국어는 계통적으로는 관련이 없어도 분석적이고 고립적인 형태론적인 특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유형론적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음소 인벤토리, 또 성조어, 음절 구조 등등 음성 음운론적 특징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한 음절은 하나의 형태소, 하나의 형태소는 하나의 단어라는 이 형태 통사적인 특징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형태소를 갖다 붙이는 애픽세이션이 별로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어휘와 문법에 다음절, 다형태소 언어 형태들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또 템플릿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어에 중국어 영향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태국어 전치사에 중국어 부치사의 영향이 많이 보이지 않는 것은 좀 특이한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단음절, 단일 형태소를 선호하는 강력한 경향성 때문에 언어 자체가 형태 통사적으로 매우 보수적인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널리 알려진 대로 고립어는 형태 변화에 저항하는 특징이 있어서 형태와 의미의 투명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어의 문법적 지위에 대한 논란이 늘 가시지 않고 있기도 하죠. 한국어와 일본어 같은 교차어는 여러 형태들이 중첩되어 있다가 의문적으로 소실을 겪는 경우가 많아서 형태 의미 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참고로 조셉 그린버그는 세계 언어의 유형론적 보편성을 목록으로 만들었는데 유니버설 두 번째는 전치사 언어인 경우에는 속격 표시가 그 지배명사를 따라가고 후치사 언어인 경우에는 속격 표시가 그 지배명사 앞에 놓인다고 했는데 전치사 언어인 태국어의 경우에 my book이 book of me 이런 방식으로 표시돼서 of me가 book을 따라가고 한국어와 일본어처럼 후치사 언어의 경우에는 my book이 나의 책 방식으로 나의가 책 앞에 놓이는 것으로 보아 그 예측에 잘 맞습니다. 하지만 전치사가 훨씬 더 발달한 중국어에서는 나의 책이 would, shou처럼 would라는 속격 표지가 shoe 그 지배명사 앞에 나와서 예측에는 약간 안 맞습니다. 중국어가 전후치사가 모두 발달돼서 있어서 그런 것으로 보이고 또 중국어가 역사적으로는 현재의 어순이 아니라 어순 자체가 달랐던 어순 변화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유니버설 4는 그 주어, 목적어, 동사 언어 다시 말하면 대개 후치사 언어다. 그러니까 SOV 언어는 후치사 언어다라고 했는데 한국어하고 일본어는 SOV 어순의 후치사 언어여서 마찬가지로 예측에 잘 부합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한국어하고 일본어는 전치사가 존재하지 않죠. 자, 오늘 발표를 정리하겠습니다. 접촉에 의한 언어 변화는 대개 구어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한국어와 일본어의 경우 문어의 접촉에 의해 이루어진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문법 차용이 흔하지는 않지만 한국어, 일본어, 태국어는 비록 강도는 좀 달라도 중국어로부터 문법 형태를 차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치사를 만들어내는 생산성은 프로덕티비티는 유형론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템플릿을 활발하게 사용하는 교차어는 생산적이고
템플릿을 기피하는 고리번은 비생산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 가능성은 문헌의 특정 스타일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인은 산문에 비해서 형태 통사적인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다음절 다형태소 항목들을 들여와 쓰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R 언어가 M 언어와 유형론적으로는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차용을 활발하게 하도록 도와주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태국어의 경우죠. 그보다는 오히려 사회문화적으로 M 언어에 비해서 그러니까 M 언어에 대해서 얼마나 우호적인가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해 보입니다. 참고문헌 드리고, 네, 감사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두 학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부족한 내용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지금 먼 곳에서 저희 학회를 위해서 이렇게 접속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바로 저희 질의응답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 저쪽에 질문 있는데 예, 아까 기조 강연 때도 제가 질문을 했는데 질문 또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그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의 조원형이라고 합니다. 성화 교수님 들리시나요? 마이크. 네, 잘 들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제가 화면이 잘 보이지 않더라도 목소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어와 일본어 상호 간에 뭐 그 접촉이 거의 없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장 일제강점기 때도 있었고 그 이전부터 그 개화기 때부터 일본어에서 한국어로 번역 차용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어에 특히 이제 그 복합 후치사 같은 거 그 일본어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뭐에 있어서 뭐 이런 것들이 일본어 니오이 때에서 차용된 그 번역 차용된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한국과 일본이 각각 중국에서 그 영향을 받았다는 말씀만 해주시고 한일 사이에 어떤 역사적 그 접촉은 없었다는 식으로 적었다는 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오히려 현대 한국어는 중국어에서 직접 들어온 것도 있지만 일본어와의 상호 영향을 통해서 그 생겨난 것들도 많다, 이런 말씀 그 좀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태국 타이족이 뭐 이 우리 저희들이 받은 이 거기에 보면 256쪽에 뭐 그 한자의 사용이 그 산스크리트어와 팔리 그 문자로 이제 그러니까 한자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그 산스크리트어와 팔리 문자로 대체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건 약간 좀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국 문자가 이제 당연히 산스크리트 문자의 영향을 받아갖고 13세기의 수코타이 문자 그때부터 나온 거 맞는데, 문제는 그 이전에 한자의 사용 이 과연 있었는가 좀 궁금하고요. 타이족이 일단 13세기 이전에 어떤 그 수코타이 왕조가 성립되기 이전에 그 중국 그 운남성 그쪽에서 오면서, 그때는 어떤 부족식의 그런 이 민족을 유지하면서 그냥 중국과 언어 동조대에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보충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교수님 좋은 지적 잘 해주셨고요. 말씀 듣고 보니까 혹시 제가 드렸던 말씀 때문에 오해하실 만한 내용들이 좀 있지 않나 하는 말씀 드리고요. 한국과 일본이 뭐 일제강점기 때 엄청나게 접촉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한국의 이제 근현대 이제 시대 전환기에 있어서의 문학들은 일본 문학의 영향을 무척 많이 받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이제 물론 이제 데이터를 현대 한국어의 데이터를 제시하고, 이제 역사성은 너무 옛날 쪽 얘기를 많이 해서 이제 현대에 있어서 접촉이 거의 없었다는 말씀처럼 들리게 된 걸 죄송하게 생각하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컴플렉스 포스트포지션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컨스트럭션들이 예를 들어서 뭐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결국 이렇게 해서 죽은 것입니다. 이럴 때의 그런 형태들도
외대의 그런 번역을 전공으로 하시는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일부는 이제 영어에서 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본의 영향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것을 제가 알 수 있었고요. 그런 면에서 일본과 한국이 뭐 적대적인 관계를 20세기 중반까지 계속 이어왔던 것은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촉이 있었던 것은 또 마찬가지로 사실입니다. 그 이전의 역사 시대에 있어서 어, 계속 이제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섬과 반도였기 때문에 그 구호에 의한 접촉이 적었던 말씀을 주로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 태국은 중국과의 관계가 매우 미묘합니다. 그 한자어를 썼던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주장은 하고 있는데 그런 기록들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타이족 TAI로 쓰는 그 타이족이 중국의 그러니까 이쪽 서쪽 지역이죠. 그쪽에서 운남 지역을 통해 가지고 태국으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중국하고 태국의 그 그룹들이 하나의 언어 커뮤니티를 이루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미들 차이니즈의 어휘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는 대로 지금 태국의 문자는 저쪽 인도스피어의 영향으로 그 산스크릿 팔리 문자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문자이기 때문에 이제 한자어의 영향은 많이 사라졌고 또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중간중간 많이 그 억제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아시는 대로 태국에는 상당히 많은 중국계 태국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회 지도층들은 피부가 약간 하얀 분들은 대부분이 다 이제 중국 쪽 분들인데 혈통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식 이름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이 중국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태국을 떠나든지 아니면 태국 이름으로 개명해라 해서 모든 사람들이 태국어로 이름을 개명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깊은 관련을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그 중국식 문화에 대한 펄징도 있었고 특별히 언어에 있어서는 그 접촉이 좀 상당히 미묘한 현상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중국의 영향은 어휘 요소에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법 요소에는 거의 남아 있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쪽에 마이크.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연세대학교 박사과정생 정예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 학기 그 서강대학교 이정생이 수업에서 선생님이 그 저술하신 문법화의 이해라는 교재로 이제 공부를 했었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쓰신 어떤 언어 접촉 그리고 문법화 두 가지 화두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언어 접촉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했던 것이 이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어떤 근거를 밝히는 과정이 생각보다 되게 쉽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학자들은 이게 번역을 통해서 어떤 차용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은 하지만 실제로 이게 접촉을 통해서 어떤 문법화가 되었다는 저 근거로서 쓰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을 가졌었는데 일단은 이제 아까 한국어로 예시를 들어주신 뭐뭐의 곁, 뭐뭐의 좌측, 뭐에 대하여, 뭐를 건너다 이런 것들이 사실상 지금 어떤 국어 문법론의 체계에서는 뭐 복합부치사라기보다는 이것 자체가 어떤 자립적인 명사고 동사이다. 이거 자체가 뭐 어떤 의존적인 쓰임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아직까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어떤 중국어의 문법 체계와 동일한 선상에서 이제 문법 차용이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한국어 교유의 쓰임이었는지 이것도 사실은 이제 한국어학 내에서는 조금 더 논쟁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게 어떤 중국어의 영향을 받아서 차용된 문법화의 현상이다를 조금 더 어떤 그런 출현식이나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이 있을지 그에 대한 고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문법화에 관련한 것인데요. 그 이제 선생님 이제 교재를 보면서 공부하면서도 네, 느꼈던 것이 사실 이 한자는 표의 문자다 보니 그 어휘적인 의미가 살아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어떤 전치나 후치사의 분포를 보인다고 해도 여전히 문법화에 굉장히 초기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뭐를 향하다, 뭐뭐 상에서. 물론 상이 지금 접사로 이제 또 등재가 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이제 어떤 한자 자체가 지니고 있는 어휘적인 의미가 아직 명확히 이렇게 문법화되었다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문법화를 어떤 극초기 단계에서 파악하고 계신 것인지 그 두 가지가 궁금했습니다. 네, 정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예, 말씀하신 거 다 매우 중요한 이슈들입니다. 문법화 연구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점은 언어 접촉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같이 계신 분 중에 보니까 우리 안규동 박사님 계신데, 안규동 박사님하고 제가 참여하는 그 막스 플랑크 MPI 거기에 연구 리더를 따라서 저희가 한 2년 전에 논문을 낸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트랜스유레이전 언어들 뭐 100여 개를 대상으로 했던 연구입니다. 그거는 이제 접촉을 우리가 10,000년 전, 그러니까 9,100년 전 것을 접촉 관계를 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문화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있었을까, 또 우리의 그 DNA에는 어떤 DNA 요소들이 함유되어 있는가, 또 문화적인 무슨 톡이라든가 다양한 문화적인 유물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이런 그런 간접적인 것까지로도 확장을 해서 접촉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언어 접촉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역사 시대로 가게 되면 매우 어렵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제 번역 같은 거 할 때 보면, 이제 언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보면 우리가 원문을 어느 정도는 최대한 충실하게 하면서 이제 이 타겟 언어의, 그러니까 독자들이죠, 타겟 언어의 틀을 이용해서 원래 소스 언어의 형태를 최대한 많이 반영하면 더 이제 양쪽의 이해가 쉽기 때문에 그런 전략들을 많이 쓰는데, 그런 과정이 아마 이제 이런 문법적인 차용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점에서는 아마 그때 당시에 구어로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 텐데 원문에 있는 이런 형태를 살려서 우리의 그 어떤 템플릿에 넣어가지고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된 것 아닌가 하는 의심될 만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면 이게 분명한 그러니까 번역에 의한 차용이다 하는 것을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입증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일본의 경우에는 그런 연구들이 제법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연구가 있긴 있을 텐데 제가 잘 많이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 품사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법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쩌면 유동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태가, 이게 품사가 뭐냐, 그러니까 이건 품사가 뭐다, 그러기 때문에 그 품사가 아닌 다른 품사로 분류하는 것은 틀리다라고 하는 말이 문법화에서는 별로 그렇게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움, 그러니까 명사면 얼마나 명사답냐, 그러니까 자질의 묶음이 얼마나 많고 튼튼하냐, 어느 것은 얼마나 느슨하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무슨 의존 명사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동사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어떤 품사라고 하는 것을 자질의 묶음으로 생각하게 되면 아마 좀 문법화를 더 접근하시기에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지적하신 것처럼 한자어가 아직도 이제 그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그대로 사용되게 되면 계속 논란은 남아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유형론적으로 보면 고리보라고 할 수 있는 태국어와 그 중국어는 뭐 전치사, 후치사 없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게 전치사냐 아니냐가 얼마나 전치사를 닮았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전치사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생각하면 좀 더 파악이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네, 지금 시간이 이제 저희가 원래 예정된 시간을 좀 많이 넘겼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기조 강연을 모두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먼 곳에서 저희 위해서 이렇게 또 접속해 주신 이성화 교수님께 저희 박수 한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